이제 그만 연명치료는 중단해주세요. 이렇게 숨만 붙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남편 박태중은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아내 서명의의 얼굴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귓가에 들릴 듯 말 듯 속삭였습니다. 명희야, 네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40억은 내가 아주 유용하게 잘 쓸게.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감은 눈꺼풀 아래 그 눈동자는 꺼지지 않는 분노의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이불 밑에 감춰진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작은 녹음기의 버튼을 힘겹게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난 3년간의 식물인간 상태,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도 처절한 위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제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이 모든 비극과 복수의 서막이 올랐던 3년 전, 그 끔찍했던 어느 새벽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새벽 6시. 박태중은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서둘러 출근하는 아내 명희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하며 기관 윤활유를 점검해주겠다는 핑계로 아내를 먼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어둡고 서늘한 주차장 안, 태중은 아내의 낡은 승용차 앞에 서서 보닛을 열었습니다. 주위를 휙휙 살피는 그의 눈빛은 평소의 우유부단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짐승의 그것이었습니다. 품속에 숨겨왔던 날카로운 문구형 칼을 꺼내든 그는 망설임 없이 제동장치 호스를 찾아냈습니다. 완전히 잘라내지 않고 차가 달릴수록 제동액이 아주 조금씩 새어나가도록 깊은 흠집을 내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20년간 잠도 줄여가며 악착같이 모은 막대한 부가 곧 자신의 것이 되리라는 황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명희는 운전석에 앉아 남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태중은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의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끔찍한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태중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강변북로 위에서 명희의 차는 제동력을 완전히 잃고 폭주했고 끔찍한 굉음과 함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시각 태중은 집에서 초조하게 사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슬픔에 빠진 남편을 연기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돈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명희가 평생의 꿈이라며 계약했던 강남의 15억 원짜리 초고층 고급 주택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위약금을 제외하고 그의 손에 들어온 현금은 1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아내의 인감을 위조하여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건축사무소의 모든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26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수중에 들어온 돈은 자그마치 40억 원이었습니다. 한평생 아내의 그늘에 가려 무능력한 남편으로 살았던 그가 단 한 번의 범죄로 거머쥔 거대한 돈이었습니다. 태중은 자신의 탐욕이 이뤄낸 결과에 도취되어 내연녀 최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의 주아에게 의기양양하게 속삭였습니다. 주아야, 전부 합해서 40억이야. 이제 이 세상은 전부 우리 거야. 네가 갖고 싶어 하던 모든 것을 다 사줄게. 전화기 너머로 주아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두 사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얻은 돈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축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추악한 대화가 명희의 병상 머리맡 아주 작은 꽃장식 뒤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가 거대한 모래성 위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래성을 무너뜨릴 파도는 이미 자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2장, 숨겨진 조력자와 거짓된 잠. 아버지가 엄마의 피땀 어린 돈을 탕진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딸 소연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엄마의 주거래 통장에서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명품 매장과 고급 술집으로 빠져나가는 내역을 볼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력하게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뇌리에는 엄마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몇 주 전 서재에서 나눴던 기묘한 대화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명희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얼굴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만약 엄마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치면 다른 누구도 아닌 법무법인 정의의 최정혁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그의 전화번호는 010-1234-5678이야. 명심하렴. 그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엄마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이란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고서와 낡은 서류들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소연이 내민 모든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안경 너머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단순한 사기꾼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약하고 순진한 딸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아버지의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그의 모든 움직임이 우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소연은 가면을 썼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슬픔에 잠긴 딸을 연기하며 뒤에서는 그의 모든 영수증, 통화 기록, 심지어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까지 몰래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자신의 금고 깊숙한 곳에서 명희가 오래전에 맡겨두었던 비밀 위임장과 인감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거대한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미 소리 없이 그리고 무섭도록 정확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늦은 밤, 병실의 모든 기계음이 멎은 듯한 정적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명희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그녀의 귀에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병문안을 온 남편 태중이 내연녀와 나누는 역겨운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걱정 마, 주아야. 저 여자는 절대 못 깨어나. 의사들도 다 포기했어. 그 순간 명희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섣불리 눈을 뜨는 것은 섣부른 패배이자 저 악마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날부터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동조차 없는 몸, 허공을 응시하는 듯한 초점 없는 눈동자. 오직 그녀의 뇌파만이 그녀가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기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딸 소연은 간호사의 눈을 피해 엄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최 변호사가 특수 제작한 얇은 필름 형태의 태블릿을 엄마의 이불 밑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명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미세한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 태블릿을 조작하며 바깥 세상을 파악했습니다. 태중이 그녀의 돈으로 강남구 청담동에 글로벌 트레이드라는 허울뿐인 회사를 차렸다는 사실, 그리고 내연녀 주아와 월세 500만 원짜리 고급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그녀의 심장은 배신감과 분노로 들끓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시멘트처럼 굳어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박계중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 다시는 기어 나오지 못할 때까지 이 지옥 같은 침대 위에서 기다리기로. 명희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병상 위에서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통해 최 변호사에게 비밀 지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자산 은닉이었습니다. 명희는 과거 스위스에 설립해 두었던 서류상의 유령 회사 세컨드 라이프의 존재를 최 변호사에게 알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명희의 지시에 따라 그녀의 건축사무소가 보유한 모든 건축 디자인 특허권과 지적 재산권을 세컨드 라이프의 명의로 이전하는 작업을 밤낮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요 거래처들과의 계약 주체를 비밀리에 세컨드 라이프로 변경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태중이 운영하는 글로벌 트레이드는 속이 텅 비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밑 땅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빈 껍데기 회사를 담보로 받은 거액의 대출금을 탕진하며 허황된 성공에 취해 있었습니다. 명의는 병상에서 자신의 자산이 스위스의 안전한 금고로 차곡차곡 옮겨지고 동시에 태중의 회사가 서서히 국제적인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복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거대한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어리석은 먹잇감이 그 덫을 향해 달려오기만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가 가장 행복의 절정에 올랐다고 믿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그날을 위해서. 세 장, 보이지 않는 손과 파멸의 전주곡. 명희는 병상 위에서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신처럼 박태중이라는 말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복수를 위한 두 번째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 작전이었습니다. 명희가 과거에 설립해둔 스위스의 유령 회사 세컨드 라이프는 이제 단순한 자산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중의 숨통을 조일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국제법률팀을 동원하여 태중의 글로벌 트레이드가 명의의 핵심 디자인을 도용하여 생산, 판매한 모든 제품에 대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주체는 태중이 들어본 적도 없는 스위스의 세컨드 라이프였고 소송은 대한민국이 아닌 태중이 손쓸 방법이 없는 제네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태중은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수십억 원의 배상 판결문에 경악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사업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태중의 사업이 겉으로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중국의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파트너 왕 회장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 회장은 사실 명희의 아버지 서진평 전 경찰청장의 오랜 벗이었습니다. 서 회장은 딸의 비극을 전해 듣고 분노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회장에게 연락해 태중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덫을 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 회장은 태중에게 수백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제안하며 그의 탐욕을 부추겼습니다. 태중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대출금과 사채까지 끌어모아 계약금으로 수십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왕 회장은 돌연 계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글로벌 트레이드가 국제소송에 휘말려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중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왕 회장은 계약서에 작은 독소 조항을 들이밀며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순간 태중은 자신이 거대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절망 속에서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40억 원에 달했던 막대한 자금은 불법 도박과 내연녀 최주화의 끝없는 사치로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가 빗발쳤고 사무실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태중은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명희가 피를 흘리며 자신을 노려보는 모습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병자처럼 수척해졌고 한때 번들거리던 눈빛은 공포로 흐릿해졌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주원은 그런 태중을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오빠, 또 악몽 꿨어. 정말 가지가지한다. 그래서 내가 말한 10억짜리 강남 빌라는 언제 계약할 건데? 태중은 주아의 목소리가 마치 자신의 살을 파고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남은 돈을 모두 긁어모아 자신의 재기를 위한 마지막 쇼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거짓된 성공을 과시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화려한 창립기념 파티였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몰린 태중은 마지막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강남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위치한 6성급 호텔 임페리얼 팰리스의 가장 큰 연회장을 빌렸습니다. 자신의 글로벌 트레이드 창립 3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 아래 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기자들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그는 이 파티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새로운 투자금을 유치하여 위기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파티 당일, 태중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샴페인과 음식들이 넘쳐났지만 그곳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위태로웠습니다. 태중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 박태중, 잠시 위기가 있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가 열변을 토하며 샴페인 잔을 하늘 높이 치켜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막이 올랐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고 이내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이 섬뜩한 빛을 발하며 켜졌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3년간 죽은 듯이 누워만 있던 그의 아내 서명의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꿰뚫을 듯한 현경한 눈빛으로 정년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 회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태중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거대한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명희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게 연 회장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태중 씨, 파티는 즐거우신가요? 제 피 같은 돈으로 여는 파티인데 저를 빼놓고 시작하면 섭섭하죠. 장내에 모인 수백 명의 하객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라던 서명의 건축가가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너무나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중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그의 눈은 불가능해, 이건 악몽이야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명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장내를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짧고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의 위대한 도전에 관한 기록입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낯익은 지하주차장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3년 전 바로 그날 새벽에 박태중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아내의 차 보닛을 열고 날카로운 칼로 브레이크 호스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잔인한 미소까지 고화질 화면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경악과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맙소사, 저건 살인 미수잖아. 누군가 외쳤습니다. 태중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막 시작된 지옥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명희의 단호한 선언과 함께 스크린에는 두 번째 증거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3년간 병실에 숨겨진 녹음기에 기록된 태중과 내연녀 최주아의 추악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40억이야. 이제 저 여자는 필요 없어. 보험금은 언제쯤 나오려나. 징글징글하네. 그냥 죽어버리지. 두 사람이 나눈 온갖 저속하고 잔인한 대화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장내는 경멸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태중은 그 빛 속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출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은 사람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서 있던 최주환은 파티의 주인공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 그대로 얼어붙어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스크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중은 이 모든 것이 꾸며진 것이라고 저 여자가 미쳤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꺽꺽거리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이, 그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무너져 내리는 태중에게 쏠려 있을 때 갑자기 최주아가 비명을 지르며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움켜쥐고 태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 여자의 말이 모두 사실이에요.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연녀가 자신의 남자를 배신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주아의 다음 말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 명희 씨의 아버지, 전직 경찰청장이셨던 서진평 회장님께서 고용한 사설 탐정입니다. 사설 탐정이라는 단어가 연회장을 강타하는 순간 시간은 멈췄습니다. 태중의 동공은 극도의 충격으로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주아는 지난 3년간 태중의 곁에서 내연녀 행세를 하며 그의 모든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던 것입니다. 그녀가 태중의 돈으로 사들인 수많은 명품 가방과 보석,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은 모두 서 회장의 자금으로 구매한 것이었고 그것들은 태중의 자금 세탁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태중이 빼돌렸다고 믿었던 40억 원은 사실 주아의 손을 거쳐 이미 오래전에 안전한 차명 계좌로 모두 회수된 상태였습니다. 태중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 순간 사실은 빈 껍데기만을 쥐고 춤을 추고 있었던 어리석은 광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의 세계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5장 완전한 파멸과 새로운 시작. 최주아의 충격적인 고백과 동시에 연회장으로 들이닥친 경찰 특공대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 아래 주저앉아 있던 박태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태중 씨, 당신을 살인 미수, 특수 횡령, 사문서 위조 등 12가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태중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놓아버린 듯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뒹굴며 주아의 이름을 부르짖고 명의를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발악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한때 재계의 신사처럼 행세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값비싼 명품 정장은 흙먼지로 더러워진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2명의 건장한 경찰에게 양팔이 붙들려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고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터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는 마치 그의 지옥행을 알리는 조명탄 같았습니다. 그의 몰락은 너무나도 빠르고 완벽했으며 그가 평생을 바쳐 갈망했던 부와 명예는 한여름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법정은 그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중은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의 명단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독방에 갇힌 그는 매일 밤 자신이 파괴했던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후회는 너무나도 늦고 무의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명의는 스위스에 숨겨두었던 모든 자산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태중이 탕진한 금액까지 모두 법적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녀가 설립했던 유령 회사 세컨드 라이프는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 그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녀의 귀환 소식에 과거에 함께 일했던 유능한 동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사무실은 다시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되찾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출연하여 두 번째 삶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남편의 폭력이나 배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법률 상담, 경제적 자립, 그리고 심리 치료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명의는 교도소에서 폐인이 된 태중이 보낸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채워진 편지에는 뒤늦은 후회와 용서를 구하는 절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명의는 단 한 통도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편지를 그대로 모아 사무실의 문서 파쇄기에 넣고 갈아버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흩날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재단 창립 기념식이 열리던 날,
명희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어느새 훌쩍 자라 의젓한 숙녀가 된 딸 소연이 함께했습니다. 3년 전 식물인간 엄마의 침대 곁을 지키며 눈물 흘리던 연약한 소녀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진정한 복수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값싼 용서 따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없이도 내가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를 내 인생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명희의 얼굴에는 과거의 깊은 상처와 고통의 흔적 대신 모든 것을 이겨낸 승리자의 눈부시고 평온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의 손에 의해 강제로 멈춰버렸던 그녀의 시간은 이제 다시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6장 에필로그 눈부신 두 번째 삶.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서울의 풍경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박태중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고 그가 남긴 것은 오직 교도소의 차가운 수인 번호뿐이었습니다. 반면 서명희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축가이자 사회운동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두 번째 삶 재단은 설립 1년 만에 전국 10개 지부를 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고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재단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 경제적으로 자립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서명의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건축사무소 역시 연일 최고의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자들을 위한 화려한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 도서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놀이터, 학대받은 여성들을 위한 쉼터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을 창조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딸 소연은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엄마가 입원했던 병원의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처럼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따뜻한 의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최정혁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다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태중의 파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설탐정 최주환은 서회장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성공 보수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위험한 뒷골목을 누비지 않았고 향긋한 커피를 내리며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TV 뉴스를 보며 자신이 한때 거대한 정의의 톱니바퀴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남몰래 뿌듯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명희가 직접 설계한 작은 언덕 위 채플에서 소연과 최 변호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에는 두 사람의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삶 재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수많은 여성들이 하객으로 참석해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걷는 명희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전 차가운 병실에서 딸의 흐느낌을 들으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꼈던 그녀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되어 사랑하는 딸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때로는 넘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용기가 되어주는 것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명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노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설계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전용 자립마을을 짓는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명희는 설계도를 내려다보며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두 번째 삶,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갈 더 나은 세상은 이제 막 그 눈부신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7장, 마지막 장, 당신의 두 번째 삶. 명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복수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파고들어 침묵 속에 고통받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대한 희망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두 번째 삶 재단은 단순한 지원단체를 넘어 배신과 폭력의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연대하며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재단을 통해 변호사가 된 여성, 작은 가게의 사장님이 된 여성, 그리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사가 된 여성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기적을 낳으며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명희가 설계한 건물들은 더 이상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지식의 빛을 누렸고, 그녀가 지은 쉼터에서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건물이 아닌 사람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진정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절망의 폐허 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존엄성과 올바른 것을 향한 굳건한 의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박태중은 4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손에 쥐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끈 독이 되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잃고 식물인간이 되었던 명희는 오직 진실과 정의라는 무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되찾고 이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새벽은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벽을 여는 힘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명희가 남긴 희망의 씨앗은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인생의 예기치 못한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명희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